어두컴컴한 호텔방, 사시나무처럼 떨고 있는 한 남자의 넓은 등 뒤로 우아한 손길 하나가 조용히 다가갔습니다. 평생 피도 눈물도 없는 기계처럼 살아왔던 사내의 입에서 짐승이 울부짖는 듯한 처절한 소리가 새어 나오고 있었는데요. 그 사내를 끌어안은 여자의 입가에는 그 누구보다 차갑고 서늘한 미소가 번지고 있었습니다. 가장 완벽했던 충견이 가장 치명적인 사냥개로 깨어나는 순간. 오늘 이야기는 바로 그 한 장면에서 시작됩니다. 요즘 방송 보시는 분들 다들 속이 까맣게 타들어 가셨을 텐데요. 천하의 악녀 최화영의 여우짓에 강남봉 교수가 완전히 넘어가 버린 상황. 자기 부인 한영자가 멀쩡히 살아있는데도 강남봉은 마치 홀린 사람처럼 최화영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 점잖던 대학 교수가, 그 단정하던 학자가 최화영 앞에서는 그저 한 마리 어린 양처럼 굴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더 기가 막힌 사실은 따로 있었는데요. 한영자 변호사. 평생 남편 강남봉 뒷바라지하면서 입양아 아들 강준호를 자기 살을 깎아가며 키워온 그 여자. 그런데 그 강준호를 낳고 버린 친엄마가 다른 사람도 아닌 최화영이었던 겁니다. 자기가 버린 아들은 남의 손으로 다 키워놓고 이제 와서 그 남편까지 빼앗으려는 최화영 때문에 한영자는 피를 토하며 무너지게 되는데요. 그날 저녁 한영자는 평소처럼 강남봉을 위해 정성껏 저녁상을 차렸습니다. 좋아하는 갈치조림에 손수 끓인 된장국까지. 그런데 강남봉은 그날 집에 들어오지도 않았던 겁니다. 한영자는 식어가는 밥상 앞에 혼자 앉아 새벽까지 휴대폰만 들여다보고 있었는데요. 결국 강남봉한테서 짧은 문자 한 줄만이 왔습니다. 오늘 학교에서 잘게. 한영자는 그 짧은 문자를 한참이나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30년을 함께 산 남편이 자기한테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걸 너무도 잘 알 수 있었던 겁니다. 비가 추적추적 내리던 그날 밤, 한영자는 텅 빈 거실 바닥에 혼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손에는 강준호가 어렸을 때 신었던 작은 보행기 신발 한 짝이 들려 있었는데요. 그 작은 신발을 손에 쥐고 있으니 30년 전 그날이 어제 일처럼 떠올랐던 겁니다. 갓 태어난 핏덩이를 처음 안았던 그 순간. 작은 손가락 하나하나가 너무 신기해서 한참을 들여다봤던 그 순간. 한영자는 그 아이를 자기 친자식보다 더 사랑하기로 그날 다짐했죠. 입양이라는 단어가 평생 그 아이 가슴에 상처가 되지 않게 하겠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밤새 열이 펄펄 끓는 준호를 업고 응급실로 뛰어다니던 그 밤들. 유치원 학예회에서 다른 엄마들보다 더 큰 박수를 보내줬던 그 시간들. 사춘기 때 반항하는 아들을 끌어안고 같이 울었던 그 새벽들. 한영자는 자기 인생을 통째로 그 아이한테 바쳤던 겁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어느 날부터 점점 변해가기 시작했죠. 친엄마 최화영의 피가 부르는 건지 어느 순간부터 강준호 눈빛이 자기가 알던 그 아이가 아니었던 겁니다. 최화영을 만나고 돌아온 날이면 며칠씩 말이 없어졌고 어머니, 어머니 하던 그 다정한 말투마저 점점 차가워져 갔죠. 한영자는 그날 밤 결심하게 됩니다.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보여주겠다고 말이죠. 거실에 켜놓은 등불 하나가 흔들리는 그림자를 만들었는데 그 흔들리는 그림자 속에 한영자의 얼굴이 천천히 굳어가고 있었습니다. 평생 다정한 아내, 헌신적인 어머니로만 살아온 그 얼굴이 다른 사람의 얼굴로 변해가는 순간이었던 거였죠. 한영자는 대한민국 최고 이혼 전문 변호사였습니다. 평생 남의 가정 파탄낸 인간들을 뼛속까지 털어버리던 그 칼날이 이제 자기 가정을 무너뜨린 최화영을 향해 돌려지기 시작한 거였죠. 한영자는 침착하게 머릿속으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는데요. 최화영을 정면에서 치는 건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 여자는 평생을 거짓말로 살아온 사람이었고 무너뜨리려면 진짜 깊은 곳까지 들어가야 했죠. 그 여자의 가장 깊은 약점, 가장 어두운 뿌리. 그걸 가장 잘 아는 사람을 빼앗아 와야 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 답은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드림호텔 비서실장 이강혁. 최화영의 그림자이자 강준호의 진짜 친아버지였던 그 남자였던 겁니다. 한영자는 다음 날 새벽부터 움직이기 시작했는데요. 자기 변호사 사무실에 출근하지 않고 대신 평소 신뢰하던 흥신소 사람을 조용히 불러냈습니다. 이강혁이라는 남자에 대해 가능한 모든 걸 알아와 달라고 부탁한 거였죠. 일주일 후 한영자의 책상 위에는 두꺼운 파일 한 권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파일을 펼친 한영자는 한 장 한 장 천천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이강혁이라는 사람의 출생, 어린 시절, 채화영과의 관계, 30년간 채화영을 위해 처리했던 모든 일들. 거기에는 차마 입에 담기도 어려운 일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는데요. 채화영의 정적을 협박하는 일부터 사라진 사람들의 흔적을 지우는 일까지. 한영자는 그 파일을 다 읽고 나서도 한참이나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고는 마지막 장에 적힌 한 줄에 손을 멈췄던 겁니다. 이강혁, 평생 단 한 번도 결혼한 적 없음. 가족 없음. 친구 없음. 그 한 줄을 본 순간 한영자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번졌는데요. 한영자는 알아차렸던 겁니다. 이 남자가 어떤 사람인지를 말입니다. 그날부터 한영자는 본격적으로 이강혁의 일상을 추적하기 시작했는데요. 어디서 아침을 먹는지, 어떤 커피를 마시는지, 누구를 만나는지, 어떤 시간에 최화영한테 전화를 받는지. 그렇게 한 달 가까이 관찰하면서 한영자는 한 가지 사실을 분명하게 알아차렸습니다. 이강혁이라는 사람, 겉은 차갑고 단단하지만 속은 텅 비어있는 외로운 사람이라는 사실 말이죠. 채화영을 위해 평생 더러운 일을 도맡고 심지어 사람 목숨까지 손에 묻혔던 남자였는데요. 그런데 정작 채화영한테는 언제든 버려질 수 있는 사냥개일 뿐이었던 겁니다. 특히 한영자가 주목한 장면이 있었습니다. 채화영이 강남봉과 데이트를 즐기는 시간 동안 이강혁은 늘 멀찍이 떨어진 차 안에서 혼자 도시락을 먹고 있었던 거였죠. 그 큰 비서실장이 그 험한 일을 다 처리하는 사람이 차 안에서 혼자 편의점 도시락을 까먹고 있는 모습. 한영자는 그 장면을 멀리서 바라보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사람은 누군가가 자기를 인간으로 봐 주기를 평생 기다려온 사람이라는 걸 한눈에 알아본 거였죠. 서울 변두리 골목의 낡은 에스프레소 바. 이강혁은 늘 그곳에서 혼자 에스프레소를 들이켰는데요. 그날도 채화영한테서 걸려온 폭언 전화를 받다가 그만 뜨거운 커피를 손등에 쏟아버린 겁니다. 이강혁, 너 정신 똑바로 안 차려? 그 일 하나 제대로 처리 못해서 지금 나한테 패 끼치는 거야? 너 같은 거 내가 거둬줬으니까 사람 노릇하고 사는 거지. 안 그러면 길거리에서 객사할 인간이라는 거 잊지 마. 전화기 너머에서 들려오는 채화영의 목소리는 가시 같았습니다. 살이 빨갛게 부풀어 오르는데도 이강혁은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는데요. 그저 묵묵히 손수건으로 닦으려는 그 순간이었습니다. 옆자리에 한 여자가 슬며시 앉더니 얼음물에 적신 손수건을 그의 상처 위에 가만히 올려놓는 거였죠. 남의 뒤치다꺼리 하느라 정작 본인 몸 상하는 줄도 모르고 사시네요. 한영자였습니다. 이강혁은 본능적으로 몸을 굳혔는데요. 평생 적과 동지를 가려내며 살아온 그였기에 이 여자가 누군지 모를 리 없었습니다. 강남봉 교수의 부인, 채화영이 가장 경계하는 여자. 그런데 이강혁이 가장 놀란 건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 여자가 자기 손을 잡아주고 있었다는 사실이었던 겁니다. 그 누구도 단 한 번도 그렇게 자기 손을 만져준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었죠. 어머니도, 채화영도, 단 한 번도. 이강혁은 5살의 부모를 잃고 보육원에서 자란 사람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누구의 손도 잡아본 적 없이 그저 짐승처럼 컸고 15살의 채화영의 눈에 띄어 그 집안의 그림자로 살아왔는데요. 누군가가 자기를 걱정해준다는 게, 자기 손을 잡아준다는 게 어떤 느낌인지 그는 평생 모르고 살아왔던 겁니다. 한영자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채화영 사모님이 참 어리석으시죠. 곁에 이렇게 충성스러운 사람이 있는데 그 가치를 모르시니. 그 말 한마디에 이강혁의 단단한 방어력에 미세한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평생 인간 취급 한 번 못 받고 살아온 남자의 심장을 그 말이 정확하게 찌르고 들어간 거였죠. 이강혁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위험을 직감했던 겁니다. 그런데 등 뒤에서 들려온 한영자의 한마디가 그의 발걸음을 멈추게 만들었는데요. 실장님, 언젠가 당신이 진짜로 용서 탈 사람은 내가 아니라 채화영이 될 거예요. 이강혁은 그 자리에서 한참을 멈춰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한 채 그 카페를 빠져나갔죠. 하지만 그날 밤 이강혁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한영자의 그 말이 머릿속에서 떠나지를 않았던 겁니다. 자기 손등에 닿았던 그 차가운 손수건의 감촉도,
그리고 그 부드러운 목소리도 이상하게 자꾸만 떠올랐는데요. 이강혁은 어둠 속에서 자기 손등을 가만히 들여다봤습니다. 빨갛게 부풀어 올랐던 자국이 아직 남아 있었죠. 평생 그 누구도 봐주지 않았던 그 상처를 오늘 처음으로 누군가가 봐줬던 겁니다. 그날 이후로 한영자는 더 은밀하게, 더 자연스럽게 이강혁의 곁에 스며들기 시작했는데요. 채화영의 멸시를 견디다 못한 이강혁이 늦은 밤 혼자 찾는 지하 LP바. 거기에도 한영자는 마치 우연인 듯 나타났습니다. 처음에는 다른 자리에 앉아 모른 척만 했는데요. 두 번째 만났을 때는 가벼운 눈인사만 나눴습니다. 세 번째 만났을 때는 한 잔만 같이 하자고 한영자가 먼저 말을 걸었죠. 그렇게 한 번, 두 번, 세 번 마주치는 횟수가 늘어갈수록 두 사람 사이의 거리는 자연스럽게 좁혀져 갔던 겁니다. 두 사람은 말 한마디 없이 술잔만 기울였는데요. 남편한테 버림받은 여자와 평생 그림자로 살아온 남자. 같은 자리에 앉아 같은 음악을 들으면서 두 사람은 서로의 상처를 말없이 나누고 있었던 겁니다. 어느 날 밤, 한영자가 술잔을 비우며 무심하게 말했습니다. 실장님은 어렸을 때 꿈이 뭐였어요? 이강혁은 한참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평생 누군가가 자기한테 그런 걸 물어본 적이 없었던 거였죠. 한참 후 그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꿈이라는 거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한영자는 그 말을 듣고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는데요. 그러고는 자기 잔을 그의 잔에 살짝 부딪혔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라도 가져봐요. 늦지 않았어요. 그 말 한마디에 이강혁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무너져 내리는 게 느껴졌습니다. 평생 자기는 그저 누군가의 도구, 누군가의 손발일 뿐이라고 믿어왔는데요. 사람이 꿈을 가져도 된다는 사실 자체를 그는 그날 처음으로 떠올린 거였죠. 이강혁은 점점 한영자를 적이 아닌 다른 무언가로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자기와 같은 자리에 서 있는 사람, 자기처럼 채화영한테 모든 걸 빼앗긴 사람으로 말이죠. 물론 한영자의 모든 행동은 철저한 복수의 연기였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 한 표정 한 표정까지 다 계산된 거였는데요. 한영자는 매일 밤 집에 돌아와서 그날 이강혁과 나눈 대화를 노트에 빠짐없이 정리했습니다. 그의 표정, 그의 반응, 그의 약점, 모든 걸 다 적어 내려갔죠. 그런데 평생 사랑이라는 걸 받아본 적 없는 이강혁에게는 그 연기가 그 어떤 진짜보다 더 진짜처럼 다가왔던 겁니다. 한영자가 자기 손을 잡을 때마다, 한영자가 자기 이야기를 들어줄 때마다 이강혁의 가슴 속에서는 무언가가 천천히 무너져 내리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폭우가 무섭게 쏟아지는 밤이었습니다. 이강혁은 채화영의 대저택 담장 밖에 혼자 서 있었는데요. 비를 그대로 다 맞으면서 환하게 불 켜진 거실 창문 너머를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안에서는 채화영과 강남봉, 그리고 강준호가 마치 완벽한 가족처럼 웃고 있었던 겁니다. 강남봉이 강준호의 어깨를 다정하게 두드리고 있었고, 채화영은 그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고 있었죠. 자기 친아들이 다른 남자를 아버지라고 부르며 웃고 있는 모습. 그 모습을 비를 맞으며 보고 서 있는 자기 자신의 처지. 이강혁은 그 순간 평생 처음으로 자기가 짐승보다 못한 존재처럼 느껴졌는데요. 강준호가 처음 태어난 그 순간이 떠올랐습니다. 산부인과 복도에서 채화영은 산모실에 누워 있었고 자기는 차 안에서 대기하고 있었죠. 갓 태어난 자기 아들을 한번 안아보고 싶었지만 채화영은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내가 무슨 자격으로 안아? 이 아이는 너랑 상관없는 아이야. 좋은 집에 보낼 거니까 너는 끼어들지 마. 그 말이 3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가슴에 못처럼 박혀 있었던 겁니다. 자기 친아들을 단 한 번 안아보지 못한 채 그저 멀리서만 지켜봐야 했던 그 30년. 바로 그때 등 뒤에서 우산 하나가 그의 머리 위로 올라왔습니다. 비참하지 않아요? 한영자의 목소리였습니다. 당신은 이렇게 밖에서 비 맞고 서 있는데 저 여자는 당신 아들이랑 내 남편이랑 셋이서 저 안에서 웃고 있네요. 이강혁의 어깨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한영자는 그의 옆에 서서 차분하게 말을 이어갔는데요. 실장님, 저 강준호 키운 거 채화영 아니에요. 저였어요. 응급실 매일 데려간 것도 저였고, 학교 입학식 따라간 것도 저였고, 첫 운동회 도시락 싸준 것도 저였어요. 준호가 처음으로 엄마라고 부른 사람도 저고,
처음 자전거 가르쳐 준 사람도 저고 시험 망쳐서 울 때 안아준 사람도 저예요. 그런데 그 아이가 지금은 채화영을 진짜 엄마처럼 따르고 있죠. 우리는 둘 다 저 여자한테 모든 걸 빼앗긴 사람들이에요. 이강혁이 천천히 고개를 떨궜습니다. 한영자는 그의 가슴에 자기 손을 가만히 올렸는데요. 그러고는 평생 그가 단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그 말을 속삭였습니다. 준호 아빠. 이강혁의 몸이 그 자리에서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채화영은 단 한 번도 그를 강준호의 아버지라고 부른 적이 없었던 겁니다. 자기 아들 옆에 앉지도 못하게 했고 친아빠라는 사실조차 평생 비밀로 묻으라고 강요해왔죠. 강준호 결혼식 때도, 강준호 대학교 입학식 때도, 강준호 회사 첫 출근 날에도 이강혁은 그저 멀리서 차 안에서 지켜봐야 했습니다. 자기 아들의 가장 빛나는 순간들을 한 번도 옆에서 함께 본 적이 없었던 거였죠. 그런데 다른 사람도 아닌 강준호의 양어머니가 자기를 향해 그 호칭을 부르고 있었던 겁니다. 한영자는 떨고 있는 그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껍데기뿐인 충성. 이제 그만 내려놔요. 저 여자가 만든 상처는 내가 채워줄게요. 이강혁이 결국 무너졌습니다. 빗속에서 한영자를 끌어안고 평생 처음으로 누군가의 품에 자기를 맡겼는데요. 그의 어깨가 격렬하게 흔들렸고 평생 한 번도 흘리지 않았던 눈물이 빗물에 섞여 흘러내렸습니다. 채화영의 가장 충실했던 충견이 마침내 다른 손길에 길들여지는 순간이었습니다. 한영자는 그런 그의 등을 가만히 토닥였는데요. 그녀의 입가에는 누구도 보지 못할 차가운 미소가 천천히 번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영자의 진짜 무서움은 그 다음부터였습니다. 한영자는 이강혁이 다시는 채화영한테 돌아갈 수 없도록 그를 완전히 끊어낼 결정타를 준비하고 있었던 겁니다. 며칠 밤을 새우며 한영자는 한 장의 문서를 만들었는데요. 채화영의 필체와 인장을 완벽하게 위조한 비밀 약정서였습니다. 한영자는 평생 변호사로 일하면서 수많은 위조 문서를 봐왔던 사람입니다. 그 누구도 가짜라고 의심할 수 없을 만큼 완벽하게 만드는 법을 잘 알고 있었던 거였죠. 내용은 단 한 가지였습니다. 모든 범죄의 책임을 이강혁에게 뒤집어 씌우고 채화영 본인만 살아남는다는 내용이었던 겁니다. 호텔 스위트룸으로 이강혁을 부른 한영자는 테이블 위에 그 서류를 천천히 펼쳤습니다. 이강혁은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했는데요. 그러다 자기 이름이 적힌 부분, 그리고 자기가 채화영의 지시로 저질렀던 모든 범죄가 빼곡히 정리된 그 페이지를 본 순간 그의 얼굴이 새하얗게 굳어버렸습니다. 이게, 이게 진짜입니까? 한영자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는데요. 실장님, 채화영 사모님은 진작부터 당신을 버릴 카드로 준비해 두고 있었어요. 만약에 일이 터지면 모든 죄를 당신한테 다 떠넘기고 본인은 깨끗하게 빠져나가려고요. 이 서류는 그 여자가 변호사한테 미리 맡겨둔 것 중 하나예요. 내가 우연히 손에 넣었어요. 이강혁의 손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평생, 평생을 바쳤는데 당신은 처음부터 그 여자한테 사람이 아니었어요. 야망을 위해 쓰다 버릴 고기방패였을 뿐이라고요. 이강혁의 입에서 짐승 같은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평생 단 한 번도 흘리지 않았던 눈물이 그의 거친 뺨을 타고 흘러내렸는데요. 평생 무릎 한 번 꿇은 적 없는 남자가 한영자 앞에서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살아온 50년 인생이 그 순간 모래성처럼 한꺼번에 무너져 내리는 느낌이었던 거였죠. 5살의 부모를 잃고 보육원에서 학대당하며 자라고 15살의 채화영을 만나 평생을 그 한 사람만 보고 살았던 인생이었습니다. 채화영의 한마디 칭찬을 위해 사람의 목숨까지 손에 묻혔던 그 인생. 채화영이 자기를 사람으로 봐주는 그 한순간을 기다리며 살았던 그 인생. 그런데 그 모든 게 그저 한 여자의 야망을 위한 도구였을 뿐이었다는 사실. 그걸 깨달은 순간 이강혁은 자기 안에 있던 모든 것이 한꺼번에 무너져 내리는 걸 느꼈던 겁니다. 한영자는 그런 그를 뒤에서 천천히 끌어안았죠. 버려진 건 당신이 아니에요. 채화영이 버려질 거예요. 이제 그 여자를 버리고 나를 가져요. 그날 밤 이강혁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새벽이 밝아올 때까지 한영자의 품에서 평생 흘리지 못했던 눈물을 다 흘려내고 그리고 마침내 차갑게 식어
버린 눈빛으로 한영자를 바라봤는데요. 그 눈빛은 이미 채화영의 충견 이강혁이 아니었습니다. 한영자의 사냥개로 새롭게 태어난 한 마리 짐승의 눈빛이었던 겁니다. 이강혁은 겉으로는 여전히 채화영 옆에서 충견처럼 행동했습니다. 채화영의 명령에 깍듯하게 대답하고 채화영의 일을 빈틈없이 처리하고 채화영의 비위를 맞춰줬는데요. 그런데 속으로는 한영자에게 드림그룹의 모든 비밀을 하나씩 넘기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매일 밤 이강혁은 채화영의 저택에서 일을 마치고 나오는 길에 한영자가 마련해둔 안전 가옥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한영자에게 그날 본 것, 그날 들은 것, 그날 처리한 것들을 빠짐없이 보고했죠. 30년치 비자금 장부의 위치, 그 비자금을 세탁한 차명 계좌의 번호, 채화영의 정관계 인맥, 채화영이 매수한 검사와 판사의 명단, 채화영이 처리한 사람들의 이름과 그 매장 위치까지. 채화영이 평생 쌓아 올린 모든 어둠이 한영자의 손에 차곡차곡 모이고 있었던 겁니다. 특히 결정적인 자료가 하나 있었습니다. 마 회장 친자 확인 사건 당시 채화영이 병원장을 매수하면서 작성한 매수 계약서. 그 원본을 이강혁이 직접 보관하고 있었는데요. 채화영은 그 서류를 자기가 갖고 있다고 믿고 있었지만 사실은 이강혁이 만일을 대비해 따로 보관해 둔 거였습니다. 그 서류 한 장이 채화영을 무너뜨릴 결정적인 한 방이 될 수 있는 자료였죠. 이강혁은 그 서류를 한영자에게 건넸습니다. 한영자는 그 서류를 한 장 한 장 살펴보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는데요. 이게 진짜 마지막 못이 되겠네요. 그 다음 차례는 강준호였습니다. 이강혁은 자기 친아들 강준호의 모든 약점도 한영자에게 넘겼습니다. 강준호가 채화영의 손에 휘둘려 저지른 작은 실수들, 회사에서 벌인 부정한 거래들, 채화영의 지시로 만들어 둔 비밀 장부까지 자기 친아들을 채화영의 소나기에서 떼어내기 위해서 이강혁은 그 아들조차 한영자의 손에 넘겨준 거였죠. 이걸로 강준호를 채화영 옆에서 떼어낼 수 있을 겁니다. 우리 아들이 더 이상 그 여자한테 휘둘리지 않도록 해주세요. 한영자는 그 자료를 받으며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평생 자기 친자식처럼 키운 강준호. 그 아이를 다시 자기 품으로 데려오기 위한 마지막 단계가 점점 다가오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가장 결정적인 증거를 회수해야 하는 날이 왔습니다. 반년 전 오장미의 아버지 오복길이 의문의 사고로 세상을 떠난 그 사건. 표면적으로는 단순한 추락사로 처리됐지만 사실은 채화영이 지시한 살인이었던 겁니다. 오복길은 그날 우연히 채화영이 마 회장 친자 확인 사건에 개입했다는 결정적인 증거를 손에 넣게 됐는데요. 그걸 알게 된 채화영이 곧바로 이강혁에게 처리 지시를 내린 거였죠. 그때 사용된 흉기, 피 묻은 스패너 하나가 양평 구룡산 어딘가에 묻혀 있었습니다. 그걸 직접 묻은 사람이 바로 이강혁이었던 겁니다. 폭우가 쏟아지는 밤, 한영자와 이강혁은 양평 구룡산으로 차를 몰았습니다. 산길은 진흙으로 미끄러웠고 빗줄기는 앞도 안 보일 정도로 거셌는데요. 차 안에서 두 사람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강혁의 손은 운전대를 잡은 채로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죠. 자기가 묻어놓은 그 죄를 자기 손으로 다시 파내러 가는 길. 그건 단순히 흙을 파는 일이 아니라 자기가 살아온 평생을 다시 파헤치는 일이었던 겁니다. 산 중턱에 차를 세우고 두 사람은 손전등 하나에 의지해서 산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이강혁은 반년 전 자기가 흉기를 묻은 그 자리를 정확히 기억하고 있었는데요. 비가 그렇게 내리는데도 그 자리만은 한 번에 찾아냈습니다. 평생 단 하루도 잊은 적이 없었던 거였죠. 이강혁은 삽을 들고 빗속에서 흙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그건 단순한 삽질이 아니었습니다. 자기가 평생 바쳐온 충성을, 자기가 살아온 모든 어둠을 자기 손으로 무덤에서 끄집어내는 의식 같았는데요. 한 삽 한 삽 파 내려갈 때마다 이강혁의 머릿속에는 자기가 살아온 50년이 영화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5살 보육원, 15살 채화영과의 첫 만남, 20살에 처음 손에 피를 묻혔던 그 밤, 30살에 자기 아들을 처음 본 그 산부인과 복도, 40살에 한 사람을 묻었던 그 새벽. 모든 장면이 비와 함께 흘러내리고 있었던 겁니다. 한참을 파 내려가던 손끝에 단단한 무언가가 닿았습니다. 이강혁은 그 자리에서 잠시 멈췄는데요. 두 손으로 진흙을 헤치자 천천히 모습을 드러내는 비닐봉투.
그 안에는 반년 동안 묻혀 있던 그 피 묻은 스패너가 그대로 들어 있었던 겁니다. 이강혁은 그 스패너를 들고 한참을 비를 맞고 서 있었습니다. 빗물이 비닐을 타고 흘러내리며 그 안에 거무튀튀한 핏자국이 다시 모습을 드러냈는데요. 반년 전 그날 밤 오복길의 머리에 그 스패너가 닿았던 순간에 그 느낌이 손끝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강혁은 한영자를 향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죠. 제가 증언하겠습니다. 반년 전 최화영 사모님의 지시로 이걸 직접 묻었다고. 오복길 씨를 그렇게 만든 게 누구인지 법정에서 제 입으로 말하겠습니다. 자기도 공범으로 감옥에 갈 거라는 걸 알면서도 이강혁은 모든 걸 걸기로 결심한 겁니다. 평생을 바친 그 여자를 끌어내리기 위해서요. 한영자는 비를 맞으며 그 앞에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그러고는 천천히 손을 뻗어 그 진흙 묻은 손을 잡아줬는데요.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그 한마디에 이강혁은 다시 한번 무너졌습니다. 평생 누군가가 자기한테 고맙다고 말해준 적이 없었던 겁니다. 최화영을 위해 30년을 바쳐 일했지만 단 한 번도 듣지 못했던 그 말이었죠. 같은 시각 최화영은 드림그룹 본사 회의실에서 인생 최대의 승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임시 대표이사 자리에 강준호를 앉히고 자기는 사실상 그룹 전체를 완전히 장악하려는 마지막 그림. 마 회장 쪽 친자 확인 사건으로 한 차례 무너진 최화영이 강남봉을 등에 업고 다시 정상에 올라서려는 순간이었던 겁니다. 최화영은 그날 아침부터 정성껏 화장을 했습니다. 평생 자기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순간이 될 거라고 믿었던 거였죠. 옷장에서 가장 비싼 진주 목걸이를 꺼냈고 가장 좋은 정장을 골라 입었습니다. 거울 앞에서 자기 모습을 확인하며 최화영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는데요. 드디어, 드디어 내 시대가 오는구나. 이사회 회의실에는 드림그룹의 모든 핵심 임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최화영은 회의실 가장 상석에 자리 잡고 앉았고 그 옆에는 강남봉이 다정하게 앉아 있었죠. 그리고 그 반대편에는 강준호가 긴장한 얼굴로 앉아 있었습니다. 최화영은 회의 자료를 한 장 한 장 넘기며 임원들에게 자기 계획을 설명하기 시작했는데요. 오늘 이 자리에서 드림그룹의 새로운 임시대표이사로 우리 강준호 이사를 추천하고자 합니다. 강 이사가 그동안 보여준 능력과 비전은 여러분 모두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임원들이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최화영은 그 박수 소리를 들으며 자기도 모르게 미소가 번지는 걸 느꼈는데요. 30년을 버틴 끝에 마침내 손에 쥐는 그 모든 것. 그녀는 평생 이 순간을 위해 살아왔던 겁니다. 강준호가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를 하려는 그 순간이었습니다. 회의실 문이 거세게 열렸습니다. 들어선 사람은 3명. 한영자, 그 뒤로 오장미와 강백호였습니다. 최화영의 얼굴이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는데요. 강남봉의 얼굴은 더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자기 부인이 그곳에 나타날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거였죠. 한영자는 차분한 걸음으로 회의실 한가운데로 걸어들어와 두꺼운 파일을 회의 테이블 위에 그대로 내려놓았습니다. 드림그룹 이사 여러분, 한 가지 보여드릴 게 있어서 왔습니다. 최화영이 다급하게 소리쳤습니다. 실장, 이강혁 실장, 저 여자 끌어내. 뭐 하고 있어? 그런데 이강혁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최화영이 휙 고개를 돌렸을 때 이강혁은 회의실 뒤편에 그저 조용히 서 있었던 겁니다. 평소처럼 검은 정장에 단정한 머리, 무표정한 얼굴. 하지만 그 눈빛만은 평소와 완전히 달랐습니다. 30년 동안 최화영을 향해 있던 그 충성스러운 눈빛이 오늘은 다른 곳을 향하고 있었던 거였죠. 최화영의 목소리가 점점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강혁아, 너 왜 그러고 있어? 빨리 저 여자 끌어내라고. 이강혁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사모님, 저 장부는 진짜입니다. 제가 직접 한영자 변호사님께 넘겼습니다. 최화영의 얼굴이 그 자리에서 백지장처럼 굳어버렸습니다. 평생 자기 그림자처럼 따르던 그 남자가, 평생 자기를 위해 손에 피를 묻혔던 그 남자가 자기 앞에서 다른 여자의 편에 서 있었던 겁니다. 최화영은 자기 귀를 의심했는데요. 뭐, 뭐라고? 너 지금 뭐라고 했어? 30년 동안 사모님 옆에 있었던 모든 자료, 비자금 장부, 차명 계좌, 매수 명단, 그리고
반년 전 그 사건 자료까지 전부 다 한 변호사님께 넘겨드렸습니다. 회의실 안이 일순간 죽은 듯이 조용해졌습니다. 임원들의 얼굴이 일제히 굳어졌고 강남봉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는데요. 강준호도 자기 친부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들을 멍하니 듣고만 있었습니다. 한영자는 그런 최화영을 똑바로 바라보며 파일을 한 장 한 장 펼쳤습니다. 최화영 사모님 30년치 비자금 내역입니다. 총 247억 원. 차명 계좌 18개로 분산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건 마 회장님 친자 확인 검사를 조작하려고 작성된 매수 계약서. 그리고 이건 정관계 로비 자금 내역입니다. 검사 3명, 판사 2명, 국회의원 5명. 명단까지 다 정리되어 있어요. 한영자는 한 장 한 장 천천히 넘기며 임원들의 얼굴을 살폈는데요. 임원들의 얼굴에는 점점 경악과 분노가 번지고 있었습니다. 자기들이 그동안 어떤 사람을 떠받들고 있었는지, 자기들이 어떤 범죄에 알게 모르게 연루되어 있었는지 그 모든 게 한꺼번에 드러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영자는 마지막 봉투를 천천히 열었습니다. 그 안에서 꺼낸 건 비닐로 쌓인 작고 거친 쇳덩어리였는데요. 한영자는 그것을 회의 테이블 한가운데에 그대로 던졌습니다. 쾅! 소리가 회의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이게 뭔지 아십니까? 사모님? 반년 전 오장미 씨 아버님을 그렇게 만든 흉기예요. 양평 구룡산에 묻혀 있던 거 어젯밤에 우리가 직접 파냈습니다. 최화영의 다리가 휘청했습니다. 자기 옆에 앉아 있던 강남봉이 천천히 자기한테서 떨어지는 게 느껴졌는데요. 강남봉의 눈빛에는 더 이상 자기를 향한 그 다정함이 없었습니다. 단 한 번에, 단 한순간에 모든 것이 무너지고 있었던 겁니다. 회의실 안에 있던 이사들이 일제히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이게 사실이라면 임시 대표이사 안건은 즉시 폐기해야 합니다. 검찰에 즉각 신고해야지. 그 자리에 있던 강준호의 얼굴도 새하얗게 굳어 있었습니다. 자기가 친엄마라고 받아들이려 했던 그 사람이, 자기를 키워준 양어머니의 가정을 무너뜨린 사람이 사실은 살인까지 지시한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그 자리에서 알게 된 거였죠. 강준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최화영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엄마, 사실이에요? 엄마가 정말 사람을. 최화영은 강준호의 얼굴을 차마 마주하지 못했습니다. 평생 자기가 가장 사랑한다고 말해왔던 그 아들의 눈을 지금 이 순간 도저히 마주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최화영이 고개를 떨군 그 모습이 곧 답이었죠. 강준호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다가 천천히 한영자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어머니. 강준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는데요. 30년 동안 자기를 키워준 그 사람을 향한 그 한마디. 한영자의 눈에서도 결국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평생 기다려온 그 단어. 자기 아들이 다시 자기를 향해 어머니라고 불러주는 그 순간. 한영자는 천천히 손을 뻗어 강준호의 손을 잡아줬습니다. 준호야. 우리 준호. 한영자는 마지막으로 최화영을 향해 차갑게 선언했습니다. 이강혁 실장이 직접 증언하기로 했어. 모든 자료 다 검찰에 넘어갔고 너 이제 끝났어, 최화영. 그 순간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점점 가까워지는 그 소리. 최화영은 그제야 자기 다리에 힘이 빠지는 걸 느꼈는데요. 회의 테이블 모서리를 붙잡으려 했지만 손이 미끄러져 그대로 바닥에 무릎이 꺾여 버렸습니다. 평생 한 번도 무릎을 꿇어 본 적 없는 그 여자가, 평생 자기 발밑에 사람들을 무릎 꿇리던 그 여자가 오늘 처음으로 자기 무릎이 꺾이는 걸 경험한 순간이었던 거였죠. 오장미가 그 모습을 가만히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자기 아버지 오복길의 얼굴이 머릿속에 떠올랐는데요. 평생 옷가게 한쪽에서 옷걸이나 정리하던 그 순박했던 아버지. 어머니 정숙희를 평생 한결같이 사랑해주던 그 다정한 아버지. 자기한테 늘 너는 아빠의 보물이라고 말해주던 그 사람. 그 사람을 그렇게 만든 진짜 범인이 지금 자기 발밑에 무너져 있었던 겁니다. 오장미의 입에서 작은 흐느낌이 새어나왔습니다. 분노도 아니고 통쾌함도 아니고 그저 오래 참아왔던 어떤 감정이 한꺼번에 무너져 내리는 그런 흐느낌이었는데요. 강백호가 조용히 오장미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장미 씨, 다 끝났어요. 이제 정말로 다 끝났어요.
아버님도 이제 편하게 쉬실 수 있을 거예요. 오장미의 눈에서 굵은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강백호는 그런 그녀를 가만히 끌어안아 줬는데요. 그 품에서 오장미는 한참을 흐느꼈습니다. 회의실 문이 다시 열리고 경찰들이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최화영은 그 자리에 주저앉은 채로 손에 수갑이 채워지는 걸 멍하니 바라보고만 있었습니다. 평생 누구의 손도 닿지 못하게 했던 그 손목에 차가운 쇠가 감기는 순간이었던 겁니다. 최화영의 시선이 회의실 안을 천천히 훑었습니다. 자기를 떠받들던 임원들은 이미 다등을 돌리고 있었고, 강남봉은 자기한테서 멀찍이 떨어져 있었으며, 강준호는 한영자의 옆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시선이 마지막으로 향한 곳은 이강혁이었는데요. 평생 자기 발밑에 있다고 믿었던 그 남자가 지금은 한영자 옆에 나란히 서서 자기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최화영의 입에서 작은 신음이 새어나왔습니다. 강혁아, 내가 어떻게 나한테. 이강혁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평생 처음으로 최화영에게서 시선을 돌렸을 뿐이었죠. 한영자가 그의 옆에 가만히 섰는데요. 그러고는 그의 손을 자연스럽게 잡아줬습니다. 그 모습을 본 최화영의 얼굴이 그 자리에서 일그러졌습니다. 자기가 평생 인간 취급도 안 했던 그 사람이 자기보다 더 우아한 여자의 손을 잡고 있는 그 모습. 자기보다 더 강한 여자 옆에 나란히 서 있는 그 모습. 그제야 최화영은 깨달았던 겁니다. 자기가 진 게 사업도 가문도 돈도 아니라는 사실을요. 자기가 평생 가져본 적도 없고 가질 줄도 몰랐던 그 한 가지. 사람의 마음. 그것 때문에 자기가 진 거였습니다. 한영자는 평생 자기가 코웃음 쳤던 그 한 가지를 무기로 만들어서 자기를 무너뜨린 거였죠. 경찰이 최화영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최화영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강준호 쪽을 바라봤는데요. 강준호는 자기를 마주보지 않았습니다. 한영자의 손을 꽉 잡은 채로 그저 고개를 떨구고 있었을 뿐이었죠. 자기 친엄마의 마지막 모습을 그 아이는 차마 볼 수가 없었던 겁니다. 최화영의 두 눈에서 결국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평생 단 한 번도 흘려본 적 없는 진짜 후회의 눈물이었는데요. 하지만 이미 너무 늦었던 거였죠. 가장 완벽했던 악녀가 가장 믿었던 충견과 조강지처의 손에 의해 처참하게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평생 자기가 만든 모든 어둠이 결국 자기 자신을 삼켜버린 거였죠. 최화영은 경찰들에게 끌려나갔고 회의실에 남은 사람들은 한참을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서 있었습니다. 회의실 창문 너머로 새벽빛이 천천히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한영자의 30년 인고가 마침내 결실을 맺은 그 아침. 그리고 오장미가 평생 잊지 못할 그 아침이 그렇게 밝아 오고 있었던 겁니다. 한영자는 강준호의 어깨를 가만히 끌어안았습니다. 강준호의 어깨가 그 품에서 작게 흔들리기 시작했는데요. 어머니,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아니야. 우리 준호 잘못 아니야. 엄마 옆에 와줘서 고맙다. 정말 고맙다. 우리 아들. 그 옆에서 이강혁은 그 모습을 가만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자기 친아들이 양어머니의 품에서 우는 모습. 30년 동안 단 한 번도 가까이서 보지 못했던 그 광경이 오늘에서야 그의 눈앞에 펼쳐지고 있었던 거였죠. 이강혁의 거친 뺨을 타고 또 한 번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한영자가 그런 그를 향해 손을 내밀었는데요. 이강혁은 그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평생 아무도 잡아주지 않았던 그 손이 오늘에서야 누군가의 손에 닿은 거였죠. 오장미와 강백호는 그 옆에서 그 모든 광경을 가만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강백호가 오장미의 손을 꼭 잡아줬는데요. 그 손에서 따뜻한 온기가 전해져 왔습니다. 오장미는 그제야 깨달았던 겁니다. 이 모든 일이 끝나면 자기한테도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말이죠. 어머니 정숙희가 마침내 자기 자리를 찾았고 아버지 오복길의 한도 마침내 풀렸으며 자기 옆에는 이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요. 자, 최화영이 무너진 이 순간 과연 드림그룹은 어떻게 흘러갈까요? 강남봉과 한영자의 관계는 어디로 가게 될까요? 그리고 강준호는 두 어머니, 두 아버지 사이에서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그리고 오장미와 강백호, 두 사람의 사랑은 이제 어떻게 결실을 맺게 될까요?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저는 다음 이야기로 찾아올게요.